자, 중간고사를 앞둔 요약 정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마찬가지로 정땡원 학생의 요청에 의해서 이 수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사실 요약 정리해 주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프린트를 만들기는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좀 더 가다듬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도 그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뼈대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징 조약에서부터 이후에 청나라가 망하게 되는 신해혁명까지의 과정을 그동안 그리고 그 시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여러 가지 개항과 근대적 개혁 시도 같은 것들을 쭉 연표의 형식으로 정리됐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빈칸들에다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난징조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의 공행과 무역을 했던 영국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영국은 많은 양의 차를 사가는데 이 청나라에다가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죠? 왜냐면 공행이 사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영국이 이런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무엇을 팔기 시작하나요? 편을 팔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로 들어가기만 했던 은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은 유출로 인해서 은본위 경제체제가 무너져가기 시작하였고요. 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임칙서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본격적으로 아편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국은 이것을 자신들의 무역권과 나아가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청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게 바로 제1차 아편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1차 아편전쟁에서 자기보다 월등히 우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에게 청나라는 패배를 하게 되면서 1842년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난징조약의 경우에는요, 5개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영국에게 무역의 기지로서 홍콩을 한량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오직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게 해야만 했던 공행무역이 폐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게 바로 이 난징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임과 동시에 청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이 난징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청나라가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청나라가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 데에는 몇 차례 더 큰 충격이 발생을 해야 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태평천국운동과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요,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한 배상제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고 배상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태평천국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무능한 만조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왕조를 복구시키자라고 하는 멸만흔한을 구호로 내세웠고요.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평등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크기의 토지를 나눠줄 것을 약속한 천조전무제도 같은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많은 하층 농민들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이 바로 이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이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봉기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청나라의 주력 부대였던 8기군은 무척 무력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군대는 누구냐면은 청나라가 고용을 하였던 이른바 상승군이라고 하는 외국 군대였어요. 그죠? 미국이나 영국 장교와 그리고 중국인 군인들로 구성이 된 외국 군대였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식 무기가 굉장히 우수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한편 제2차 아편전쟁은요. 영국은 1차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을 맺었지만은 생각보다 무역의 이익이 확대되지 않았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기회에 중국에 한번 무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이른바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자국의 국기가 밟혔던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국의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사형당했던 것을 계기로 명분으로 삼아서 청나라에 전쟁을 걸어왔으니 그게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청나라는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텐진이 함락당하면서 그때 텐진 조약을 맺었었고요. 이후에 청나라가 조약에 사인할 것을 거부하자 이후에 영프 연합군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까지 들어와서 베이징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포교 같은 것들을 허용해 주게 되는데, 수도가 서양 오랑캐들에게 함락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1차 아편전쟁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통해서 서양 무기의 위력을 실감하였고,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충격을 받았던 청나라가 최초의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양무운동의 중요한 원칙, 모토,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중국의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바꾼다, 유지한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만 받아들인다? 서양의 무기와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러한 개혁의 원칙을 세웠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통적인 통치체제나 문화는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나아가서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통치체제 전체 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하는 것보다는 쉽고 빠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중체소용의 원칙에 의해서 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북양함대 같은 해군이 창설된다거나 아니면 방직 공장이 만들어지는 등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후에 청나라에서 전개되었다. 언제까지?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양무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대충 다 정리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뭔가 되게 다들 바삐 받아 쓰더니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나중에 다운받아서 봐야지라는 생각인가 보지. 아무도 필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 몇 명 빼고는 잘 안 하네. 이미 다 했어? 카페에 올라온 거 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의 개항 과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가 영국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는 어디였나요? 바로 미국이었어요. 그죠? 미국의 페이리 제독이 4척의 검게 칠한 배 흑선을 끌고 와서 에도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너네 혼난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미국에게 문을 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1854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른바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 안에는요,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미국 선박이 일본 해안가에 왔을 때 에도 막부가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들어올 것을 우려하였던 미국은 최해국 대우 같은 이런 것들의 내용을 미일 화친 조약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요거는 일단 개항을 이룬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일본과 미국 사이에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한 새로운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858년에 맺어진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여기에는요, 시모다와 하코다테 외에 4개의 항구를 더 추가적으로 개항을 하였고요. 관세를 정할 때 미국이랑 협의해야 되는 협정 관세의 내용, 그리고 영사재판권, 미국인들이 일본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두 조약 모두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고,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개항이 된 공통점을 갖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막부가 미국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개항을 한 것은 일본 무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굴욕적인 개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일본의 국내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혼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급 무사들 중심으로 무능한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천황을 중심으로 존, 왕,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양이 운동이었죠. 자, 존왕 양이 운동의 경우에는 초슈번이라든지 사스마번과 같은 이런 번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는데 초슈번과 사스마번 모두 이 과정에서 서양 국가들과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무력을 숭상하는 무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서양 세력들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존왕 양이 운동에서 양이의 구호가 빠진 막부 타도 운동으로 전환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막부의 탄압과 맞서 싸우게 되고요. 결국 여기에서 막부 타도 운동을 주도했던 초슈번과 사스마번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결국 막부의 경우에는 통치권을 천안하게 반환하는 대정봉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메이지 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의 근대 유럽 국가와 같은 국력을 갖기 위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근대적 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이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나라의 모든 것, 심지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과 사상조차도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과 무기뿐만 아니라 의식과 사상, 제도, 사회의 모습 모든 것들을 다 서양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는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그죠? 징병제가 실시되면서 무상한 전쟁터에 나가는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요. 폐번치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 같은 것들을 갖추고 뭐 소학교 의무교육, 초등학교 의무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다만 이런 개혁의 방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제는 그 개혁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개혁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신분제의 폐지로 특권을 상실했던 무사들이라든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신하게 되면서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응이 어려웠던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개혁에 추구해 나가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것이었죠. 그죠? 왜 너네들 마음대로 하냐? 서양식으로 모든 걸 다 바꾼다고 한다면 정치 제도도 서양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의회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의회 제도, 헌법을 만들어라 라는 이런 요구를 한 게 바로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의회 설치와 헌법의 제정을 요구했던 게 바로 자유민권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했습니다만은 서양식 정치 제도의 필요성은 결국 인정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 주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먼저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죠? 정부 주도하에 헌법을 만드니 그게 바로 대일본 제국 헌법이었고 메이지 천황 시기에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해서 메이지 헌법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만든 의회에서 만든 헌법이 아니라 메이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천황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천황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무사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나 군인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헌법에 따라서 의회가 개설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넘어가도 될까요? 다들 쓰셨나요? 네. 자, 조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서는요, 고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아빠가 대신 통치를 하고 있었고, 흥선대원군은 보수적인 양반 유생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만큼 서양 세력들과의 어떤 교역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과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척화비 같은 것들을 세우기도 하였었죠. 그죠? 하지만 고종이 나이가 차면서
되면서 어른이 되고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고종과 그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와이프 쪽 가족들 민씨 일파의 경우에는 통상 계하론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문을 열고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일본의 침략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그래도 일본이라고 하는 필터를 한번 거쳐서 받아들이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판단을 했죠.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하기로 해요. 나중에 각각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영사재판권이나 해양 측량권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강화도 조약의 경우에는 다른 개항 조약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후에 근대화 정책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네. 자, 그러면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들고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시찰단이라든지 아니면 수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근대 문물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기도 하고요. 영선사 같은 단체를 청나라에 보내서 양무운동에 대한 보고와 시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조선의 근대화 정책은 시작하자마자 삐끄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왜냐?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였죠. 고종과 손을 잡은 민씨 일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면서 나라에 돈이 부족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별기군 같은 신식 군대를 만들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부식 군인들에게 월급이 13개월치나 밀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그래서 이 부식 군인들이 13개월치나 밀려있는 월급 이런 어떤 신식 군대와의 차별대우 이런 것들을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1882년의 임오군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오군란을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명성황후는 도망을 가게 되고 조선의 근대화는 올 수도비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후에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게 되고 민씨일파가 정권에 복귀하게 되면서 다시 조선의 근대화가 시작되긴 합니다만은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개입과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 상태였고 그러면서 조선의 근대화 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조선의 근대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렇죠. 김옥균, 박용효와 같은 급진개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의 경우에는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면서 조선의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단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은 1884년 갑신정변 왼쪽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나요? 1884 뭐라고 써있죠? 청프 전쟁이라고 써있죠. 그죠? 베트남을 차지하기 위한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청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2분의 1이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압박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조선의 근대화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네. 선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설명도 간략하게 쓰시면 이 2개의 사건의 연관성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 10대명에 불과한 소수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정변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지원 약속을 해줬기 때문이었나요? 일본이었죠. 그죠? 일본이 지원 약속을 줬기 때문이었는데 일본이 막상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니까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약속을 어기고 함께 싸워주질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청나라 군대를 막아낼 수 없었던 급진개화파는 결국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고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나 민씨정권을 구해준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급진개화파가 시도하였던 정변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 정책은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점차 조선은 외세의 강한 영향력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식민지화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가 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민씨 정권의 부정부패가 있었고요. 또한 개항 이후에 외세가 몰려 들어오게 되면서 이 경제적인 침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농민들의 현실적인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전봉준 같은 사람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들을 모아서 그 부분에서 시작된 밀란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이 농민들의 경우에는 전라도 전 지역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서는 2차례나 군대를 보냈어요. 그죠? 그렇지만 각각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조선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면서 조선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동학농민군을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기 때마다 늘 조선 정부를 구해줬던 게 누구였어요? 청나라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선 정부를 구해주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군대를 보내오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군도 같이 군대를 보내오게 됩니다. 왜냐면은요,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이른바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양국 군대 모두 조선에서 철수를 하고 군대를 보낼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통보한다라는 조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동등한 파병권을 가졌던 게 바로 이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10년 전에는 물러났지만 이번에야말로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일본군은 텐진 조약에 의거하여 군대를 조선에 파병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러다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겠다 싶어서 전주 화약을 맺어서 농민군과 협상을 하고 이후에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 둘 다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은 이번에야말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철수 요구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갑오을미 개혁이라고 하는 내정 개혁을 조선에게 강요하는 한편 청나라를 도발해서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청일전쟁에서는 바다에서는 풍도해전, 황해전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승리를, 육지에서는 평양전투 같은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요. 그 결과 양국 사이에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일본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경우에는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이긴 하지만 과거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내부적인 개혁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특히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나 노비제도 이런 것들이 폐지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자, 한편 청일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서 청나라와 일본은 시모노세키에서 만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고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경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일본에게 전쟁에 대한 피해 배상의 의미로 랴오뚱반도와 타이완을 넘겨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랴오뚱반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랴오뚱반도는 일본 말고도 탐내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러시아였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랴오뚱반도를 돌려줄 것을 압박하였고 결국 일본은 그런 압박에 굴해서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 모습을 조선이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줬던 나라가 청나라였는데 청나라가 청일전쟁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 내에서 친러 내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친러 내각이 시급이 되니까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살해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야,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고종의 목숨을 러시아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종은 거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청나라가 빠져나간 자리에 고스란히 러시아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러일 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잠시간의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자 두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자 조선의 경우에는 일시적이지만은 그 세력 균형 속에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시도하는 이런 어떠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랬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해나가게 되죠. 대표적인 활동이 뭐였냐면은 이른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고종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이권 침탈의 요구를 거부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러시아가 요구했던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전령도라고 하는 섬을 빌려줄 것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권 침탈을 막아냈던 독립협회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이권 침탈을 막는 데 넘어가서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근대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입헌제를 도입하고 의회를 개설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관민공동회 같은 것들을 열고 고종에게 헌인 6조로 같은 것들을 건의를 하고 그러면서 중추원 관제 같은 것들이 반포되었다. 뭐 이런 거 우리 한국사 시간에 그리고 동아시아사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했죠? 네, 하지만 이러었던 독립협회의 의원제 입헌제 도입, 의회 개설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왜냐면은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한 보수적인 세력들이 독립협회가 사실은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뭘 하려 한다? 공화정을 하려 한다라는 식으로 고종에게 모함을 하게 되고 안 그래도 찜찜했던 고종의 경우에는 그들이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한국협회 같은 보부상 단체를 풀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켜버리고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독립협회의 의회 개설 운동, 입헌제 도입 운동의 경우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한편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 조선 정부가 주도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의 실시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고종은 두 나라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변의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자 라관 파천의 끝을 내게 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면서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조선의 왕이 아니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황제의 자리에 나라에 걸맞는 실력을 갖기 위한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리모컨 없다 그랬지. 네. 자, 그러면서 식산흥업 정책이라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기도 하였고요.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헌법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메이지 헌법과 마찬가지로 누가 주도해서 만든 헌법이에요? 정부에서 황제가 고종이 직접 주도해서 만든 헌법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담겨 있어요? 황제권을 강화하는 거죠. 전제 군주정을 강화하는 형태의 헌법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었던 광무개혁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그죠? 왜냐면 애당초 이러한 근대적 개혁에 시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세력 균형 덕분이었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근대적인 개혁 시도도 자주적인 개혁 시도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만주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대립이 격화되다가 결국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봉천 전투, 바다에서는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를 끝으로 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기 전에 일본은 삼국 간섭에서 반성을 한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다른 강대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러일 전쟁을 일본이 도발할 수 있었던 까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나요?
영국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1차 영인동맹을 맺으면서 영국과 미국의 전쟁 비용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을 맺고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인정해주고 러시아와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손 떼고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아가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러시아가 얻어낸 청나라의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 땅을 빌려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남만주에 놓인 창춘에서 리순까지 이어지는 철도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일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야오뚱반도라고 하는 대륙 진출의 발판을 얻어냈던 것이 러일 전쟁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나아가서 지금까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했던 청나라와 러시아 모두를 쫓아내게 됨으로써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식민지화를 막을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대한제국이 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을 박탈해요? 외교권을 박탈해요. 그죠? 일사늑약, 일사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5년 뒤에는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복습이 된 사람들에게는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공부를 한태기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야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나중에 복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정리의 영상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의 경우에는요, 양무운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양치차오라 아니 캉류웨이라든지 그의 제자인 양치차오 같은 사람이 청나라의 근본적인 계약을 촉구하는 상소문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좋게 본 11번째 황제인 광서제 같은 사람이 캉류웨이와 양치차오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청나라의 두 번째 근대적 개혁을 맡기게 되니 그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법 자강운동의 경우에는 중체 서영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양무운동 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근대적 개혁 시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무운동 때 건드리지 않았던 어떤 부분? 의식과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시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의원제의 도입 같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보수적인 통치체제 하에 권력을 누려왔던 보수파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태후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서태후 같은 사람이 위안스카이를 이용을 해서 이 변법파들을 제압을 하고 변법 자강운동을 원래 다리로 되돌리는 이른바 무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변법 자강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서양 세력들이 이후에 중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특히 서양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해라든지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양과 서양 문화, 서양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반서양 폭동 같은 것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반서양 폭동의 정말 결정판 극대화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펴져 있었던 미신적인 종교, 의화권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권법 수련을 종교적인 차원의 것으로 끌어올린 미신적인 종교였는데 나라가 혼란할수록 여러 미신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특히 산둥성에서 이 의화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의화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청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좀먹는 서양 세력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부청멸양이라고 하는 것을 구호를 내세워서 서양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서양인들을 죽이고 서양인들이 만들었던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하층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청나라 정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요? 진압을 해야 돼요. 그죠?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럴 것을 기대했던 서양 국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 서태후라고 하는 보수파들의 경우에는 의화단을 이용해서 서양 세력들을 견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좀 더 튼튼히 유지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의화단을 베이징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실망한 열강 8개국이 공동으로 군대를 보내서 의화단을 진압을 하고 베이징 나아가서 자금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나라의 경우에는 의화단 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01년에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청나라는 열강 8개국에게 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됐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의 베이징의 주둔을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만약에 청나라가 외국에게 외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들의 곧바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나 되어버리고 만 게 바로 이 신축조약의 결과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신축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청나라 안에서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움직임은 무엇이냐면요, 그 보수적인 서태후조차도 청나라의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인 신정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이 되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개혁이라던가 아니면 신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의 창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또 다른 움직임은 무엇이었냐면은 신축조약이 맺어지게 되면서 이제 청나라 정부는 안 돼, 이런 건 사라져야 돼, 한족의 국가가 세워져야 하고 왕조 국가가 아니라 서양식의 공화국이 들어서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혁명사상이 확산되어 나가는 게 또 다른 영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순원이 있었고 순원의 삼민주의 같은 혁명사상이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러면서 순원의 경우에는 중국 동맹회 같은 것들을 조직하면서 혁명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죠? 네. 자, 한편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자 량치차오 같은 이런 개혁가들의 경우에는요, 이것을 전제 군주제에 맞선 입헌 군주제의 승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도 입헌 군주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청나라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국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흥정헌법대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정헌법대강 역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라 청나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헌법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황제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동아시아 국가 모두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헌법들은 전부 다 황제권, 천황권을 중심으로 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하기도 했었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시간은 너무 늦었어요. 그죠? 청나라가 근대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죠? 이미 너무나 많은 배상금 같은 걸 물어줘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나라 정부가 뭘 하냐면은요,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만든 민간 철도를 국가 소유로 하고 그것을 외국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는 차관을 도입하려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자 이 자기 스스로 나라의 이권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 철도를 만드는, 민간 철도를 만드는데 동참했던 사람들 불만이 폭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철도를 지키자라고 하는 보로 운동 같은 것들이 쓰촨 지역을 중심으로 폭동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신군, 군대 내부에 순원의 혁명사상의 영향을 받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새로운 혁명 정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신해혁명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우창에서 시작된 이런 어떤 봉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청나라 정부로부터 전국이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어떤 신해혁명이 확산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정부는 이런 신해혁명을 진압할 것을 위안스카이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이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순원과 협상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내가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려 줄 테이니 나에게 뭘 달라? 새로운 나라의
총통의 자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순원의 경우에는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못 믿어왔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간신히 성공한 혁명인데 이렇게 실패로 끝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위안스카이에게 굴복을 해서 결국 타협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순원의 경우에는 총통직을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위안스카이가 1912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공화제, 혁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화정을 탄압하는 한편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재정의 부활을 시도하게 되죠. 그죠? 자, 하지만 이런 재정의 부활 시도는 거센 국내외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1916년 위안스카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그가 키워놓았던 각지의 군인들이 이 중국을 장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지방을 장악한 군벌들에 의해서 지방사회가 통치되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인 혼돈의 카오스의 시대, 군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과연 신의 혁명은 성공한 혁명인가 실패한 혁명인가에 대해서 나름 생각해 봅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뼈대만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뼈대만 알아도 한 절반 정도는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뼈대에다가 살과 피를 채우셔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네,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무쪼록 무사히 마무리 잘 해서 다들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